문제 안 풀리고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하나만 한 것 같고 그렇죠. 한 6개월 하신 분들, 지금 한 11월 달이나 1월 달부터 하신 분들, 모의고사 보면 한 40점 정도 나오시나요? 네. 진짜 40점 나오세요? 그럼 됐네, 뭐예요. 그럼 됐네요. 여기 이제 문제풀이 과정 끝나고 나면 한 50점대, 60점대 이렇게 갑니다.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그걸 유지하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데 한 60점대가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거 해야지. 민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푹 떨어져요, 점수가.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조금씩 민법을 계속 좀 해 나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조절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2차 과목도 있고 2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무지하게 버겁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지금 생기고 그럴 거예요.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일단 어떻게 하고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버티세요. 네, 버텨야 돼요. 이 시험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이요. 다행스럽게도 학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합격생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짜. 인강만 들으신 분들은 열받으실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인강만 들으신 분들도 많이 붙어요.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혼자 책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인강 듣는 것도 짜증나요. 이게.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듣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막 보게 되는데 인강 듣는 것보다 진도는 훨씬 늦게 나가. 하염없이 책을 보고 있어요, 진짜. 특히 6월달 조심하셔야 될 게요.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험생들이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서 처음 시작을 딱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수험생이 그렇죠. 책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럼 떨어져요. 수험생이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그 두꺼운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읽으시다가는 대리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대리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대리를 보고 있어요. 계속. 억지로 넘어가면 부관에서 또 한참 보고 있어요. 안 넘어가요. 겨우 민초 끝나면 한 달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건 다 까먹은 상태고 이미 다 까먹은 상태고 물건 총론? 등기 가서 또 안 넘어가죠. 혼동 이러니까 막 그때까지 한 게 다 혼동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보완제로 쓰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책 전혀 안 보고도 붙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간 그 댓글 단 거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책을 보지 말아라? 흐흐 그럼 언제 보나?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어요. 댓글을. 강의 열심히 들으셔야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여튼 잘 들으세요.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어떻게 정리할지 말씀드릴 테니까.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수인의 소유자가 있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이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하나예요. 근데 소유자가 여럿 있는 형태니까 이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예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공유가 핵심이고요. 공유는 일단 수인의 공유자 사이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 결합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동업 계약 관계냐, 또 하나는 단체 구성원이냐. 두 가지가 민법에서 말하는 공동소유에서 인적 결합 관계인데 그게 없는 형태가 공유가 됩니다. 수인의 상속인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인들끼리 무슨 동업 계약을 한 적 없을 것이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니까 그런 게 전형적인 공유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공유는 일단 개념 자체가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지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공유를 공부하실 때는 지분 한 덩어리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하고 요걸 구별해서 먼저 정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갑과 을이 땅을 갖고 있는데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더라.
요때 요게 지분이 되는 거고 요게 공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지분은 공유물에 대한 소유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과 공유물을 나눠야 돼. 이때 각각 자유가 하나씩 있어요. 요거는 처분 자유가 있고요. 요건 분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물 처분 자유는 없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각각 하나씩 있다. 자, 요때 요 지분.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 비율을 말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정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정할 수도 있는데 모를 때 균등 추정. 요거 하나. 지분 비율은 모르면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로 좀 전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처분은 팔아버리는 것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당권 설정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뭘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그래서 지분은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의 지분의 효력,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돼요. 지분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고요? 공유물 전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지분이 있다 해서 공유물 2분의 1에 대해서만 지분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 효력이 미치게. 그래서 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때도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그 면적을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전부를 지분 비율만큼 사용 수익하게 되면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게 원칙이다? 상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독 소유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인데 얘가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 하게 되면 요거 그냥 내깔려 듣다가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주의 부동산이 돼버리잖아요. 국유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1에 가까워진다. 이걸 공유 지분의 탄력성. 지분은 일단 요 정도 조문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물 좀 전에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 비율로 그랬죠. 사용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처분 변경. 이건 어떻게 돼요? 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변경하는가. 공유물 변경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은. 공유 토지가 있어요. 나대지예요. 여기에 건물을 지어요. 대지로 바뀌죠. 이런 게 공유물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신축해서는 안 되고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공유물 처분 변경. 중요한 게 관리 보존이죠. 일단 공유물 관리 행위는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를 말합니다. 보존 행위는 수선하는 거, 이용 행위는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거, 계량은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관리 행위라고 하는데요. 요 놈만은 따로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반면에 요거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요 말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 같은 말이라 그랬죠?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라는 말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를 외우시자 그랬어요. 하나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원래요.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갑이 지멋대로 이걸 배타적으로 전부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다른 지분권자는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것만큼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 또 하나가 제3자에게 빌려주는 거.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임대하는 거 말합니다. 이것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자,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요게 갑을병 공유예요. 요걸 정에게 임대를 해요. 임대 관리 방법이죠. 과반수로 결정하죠. 두 번째로 얘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를 거절하는 거죠. 재임대를. 그러니까 요것도 관리 방법이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 즉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 세 가지 판례의 태도니까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됩니다. 공유물에 대한 부담 어떻게 하죠? 지분 비율로. 세금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땅인데 세금이 90만 원 나왔다. 3분의 1씩 30만 원씩 부담하면 되죠. 근데 병이란 놈이 30만 원을 부담을 안 해. 안 하고 1년이 지나. 그럼 다른 공유자는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가액으로. 근데 조문이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매수 청구라고 해석하면서 단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지취한 공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일방적으로 공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제 요건 조문인데요.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판례가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병이 무단으로 점유. 갑은 병에 대해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을도 병에 대해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또 무단으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수익, 제3자가 무단으로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 그럼 갑과 을은 자신의 지분이 설령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지분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니까 지분 자체가 전부 침해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반환 청구,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가 무단으로 점여서 사용 수익을 했죠. 그러면 돌려달라는 건 둘째치고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건 자기 것만, 지분 비율만. 그러니까 갑이라는 놈이 병에 대해서 을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 따로 추가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물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공유물 분할이에요. 쪼개는 걸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아까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분할의 자유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갑이 공유관계가 싫어. 분할을 청구한다. 이때 을병은 분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을 개시하는 형성권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공유자 전원은 어떤 의무가 생겨요? 예,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해요. 이때의 협의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근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현물 분할,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대금 분할, 팔아서 돈을 쪼개는 거예요. 가격 배상,
갑이 다 갖고 을하고 병에게 지분을 돈으로 배상,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협의하면 돼요. 협의가 됐어요. 그럼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죠. 이행을 안 해. 그럼 공유물 분할 재판으로 가야 되죠. 아니야. 협의가 일단 되면 재판은 불가능해.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공유물 분할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재판은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때 공유물 분할 재판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 예외가 대금 분할이고, 특히 우리 판례는 대금 분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금 분할을 하려면요, 공유물을 경매를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경매?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재판이 청구가 된 법원이 경매 법원에다 일거리 하나 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현물 분할을 하라. 그런데 현물 분할할 때 이걸 포함시킨다. 가격 배상. 현물 분할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 그럼 일단 감 네가 다 갖고 을과 병에게 지분의 과부족을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그게 가격 배상이죠. 그 가격 배상을 어디에 포함시킨다? 현물 분할에 포함시킵니다. 이유는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 배상 판결을 하면서 가격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이 판결은 187조에서 말하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르는 분할 등기 없이도 각 공유자는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판결까지 기억하세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도 공유물 분할 협의처럼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이런 표현은 몰라도 돼요. 쉽게 말하면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그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그 공유물 분할 협의나 분할 판결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분할 청구에서 그래서 분할의 자유가 있다. 처음부터 금지가 되는 게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법률 규정. 아까 공유로 추정됐던 경계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같은 것들, 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이 안 된다. 두 번째로 당사자 간에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다.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수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어쨌든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할 때도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면 분할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다.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장래효. 다만 예외가 있다. 상속재산 분할. 이건 뭐다? 소급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상속 개시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각각 분할된 각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하자가 많은 부분을 취득을 했다. 이 두 놈이 취득한 부분은 괜찮은데 나머지 한 놈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무지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똥 밟은 병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똥 밟았어요. 이럴 때 각과 을이 난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요 둘은 요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라는 걸 부담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요, 예컨대 현물 분할 같은 경우는요, 지분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계약의 성격이 있어요. 대금 분할은 매매 형격이 있죠. 그러니까 유상 계약이에요. 공유물 분할 협의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요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갑 소유 땅과 을 소유 땅이, 갑이 2분의 1 지분과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다 저당권을 갑이 설정했다. 전체 저당권이 설정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게. 요럴 때 쪼갰다. 그럼 원래 개념상 이거는 여기에만 집중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시키질 않습니다. 이렇게만 집중된다 그러면 각과 알이 요렇게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되지 않고 요놈 저당권은 여기에 2분의 1만큼 여기에 2분의 1만큼 합쳐서 전체 2분의 1이죠. 그래서 분할된 각 부분이 그 지분 비율만큼 그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집중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담으시면 돼.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 지분과 공유물에 관련된 내용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나중에 명의신탁 가면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게 나와요. 그거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간단히 개념만 갑과 을이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처음부터 둘이 딱 쪼개서 왼쪽은 갑이 오른쪽이 을이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소유. 이때 대외적으로 요 공유지분은 여기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친다. 요것도 여기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친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갑이 2분의 1 지분만큼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을이 갑에게 2분의 1 지분 등기를 명의신탁한 거다. 서로 명의신탁을 한 거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한다. 대내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대외적 공유니까 대내적 단독 소유니까 각각 특정 부분의 땅 위에 건물 소유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건물 철거하라 이런 소리 못해요. 토지 돌려달라 이런 소리 못합니다.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공유라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렇게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이 부분을 침범해 있다. 그럼 을뿐만 아니라 누구도 갑도 병에 대해서 이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구분소유적 공유 요건 이제 대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고요. 대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내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에요. 그런데 요 둘이 이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요. 해소한다는 건 뭐예요? 공유로 되어 있는 땅을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거죠. 그 해소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공유물 분할이냐 이거냐 이걸로 가야 되냐 아니면 상호 명의신탁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겠죠. 그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각과 알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건 대내 관계예요, 대외 관계예요? 제3자에게 분할을 의뢰해요? 대외예요, 대내예요? 자기들끼리 관계. 그러니까 이걸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통해서 해소를 하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서 따로 보겠습니다. 공유는 요 정도고요. 두 번째로 합유. 합유는 일단 개념이 뭐예요? 수인이 계약 또는 조합체의 관계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서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조합체가 뭐예요? 동업계약관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우리 민법상 조합은 단체가 아니고요. 계약관계. 민법 계약 강론 가면 우리 매매교환 임대차 보죠? 네? 그거 말고 조합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관계에 터잡아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각과 알이 동업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때 둘 사이에 동업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유에도 지분이 있지만 지분 처분 자유가 없고 일단 공유와는 달리 합유물 분할의 자유도 있다 없다? 없다. 합유 지분 처분 자유 없고 분할 자유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합유물 처분 변경.
아까 공유물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합의물 처분 변경도 합의자? 네, 다 전원 동의 필요. 다만 공유물하고 마찬가지로 보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각자가 각 합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분 변경과 보존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합의자가 사망을 했다. 공유자가 사망하면 상속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상속되질 않는다.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된다.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사람들의 합의로 귀속이 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이면 그 사람의 단독 소유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에게는 지분을 청산을 해주게 됩니다.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합의에서는 기억하시면 돼요. 총유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구성원 공동소유. 비법인 사단이란 건 뭐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법인이 아닌 거. 즉 설립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단체. 이게 비법인 사단이에요. 조기 축구에 생각하시자 그랬어요. 그것도 싫으면 일질에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예? 노원 사거리 파 뭐 이런 사람들. 예? 노원역 사거리 파 없나요 그런 거? 여기 노원역에도 분명히 동네 달건이 아저씨들 파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다 비법인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구성원 공동소유. 원래 총유는 얘네들 거예요. 얘네들 건데 얘네들이 설립 등기를 갖추지 않아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소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경우에는 얘가 단체이기 때문에요. 단체 내부 규율이 있겠죠. 그걸 정관 또는 규약이라 그래요. 조기 축구에도 회칙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동창회 회칙 같은 것들. 그걸로 규율하면 돼요. 그걸로 규율하면 되는데 다만 두 가지. 총유물 관리 처분하고 총유물 사용 수익하고 요것만 민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총유물 관리 처분하고 사용 수익하고. 그래서 총유물 관리나 처분은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유물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이 쫓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크로스로 나오면 안 돼요. 사용 수익은 총회 결의를 관리 처분은 정관 규약에 쫓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고 사용 수익이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예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까 관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보존 이용 계량이 있었어요. 공유나 합의는 보존을 각자가 하도록 특별 규정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없으니까 관리, 즉 보존, 이용, 계량 전부 뭐에 의한다? 총회 결의. 보존 행위도 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보존 행위도 총회 결의에 의한다. 됐죠? 이렇게 조문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 조심하실 게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 종교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는 한 비법인 사단. 이때 교회 재산 누구 거예요? 예? 구성원이 뭐예요? 교회 구성원이 뭐예요? 교인. 근데 가끔 교회가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형성되고 기존 목사님을 중심으로 파가 형성돼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과거에는 교회 분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판례가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교인 탈퇴만 인정. 이때 이 교회 재산이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판례 원칙 잔존 교인 총유다. 남아있는 교인 총유다. 그런데 이 탈퇴를 결의한 교인 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이때는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이 총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에 이해창 대법관이 탈퇴 전후 교인들의 총유라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센세이션한 머리 좋은 분이에요. 판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대통령이 안 돼서 그렇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거죠. 시험 봐서 하면 저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이렇게 교회 재산관리는 대법원 판례에 간단히 일부 교인 탈퇴했을 때 누구 소유냐 여기까지 총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 이 정도 공동소유. 자, 소유권 끝이 났습니다. 제한물권으로 갑니다. 쫙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네. 주댕이를 팍 그냥 그렇죠? 에휴, 네, 그렇습니다.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가끔 여러분들 민법 강의할 때 보면 저도 젊을 때 고시 공부할 때 민법을 피똥 싸가면서 공부했는데 참 저는 이제 뭐 제가 좋아갖고 시작해서 어려운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담 쌓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치? 그다음에 막 그 학교 책에서 손을 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그것도 무슨 운전면허 크라운 출판사 거 책 보는 것도 아니야. 뭐야 이건 그건 그림이나 좀 쭉쭉하고 이 뭐야 이거 도대체. 네. 고통스러워하시는 거 제가 익히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삐를 놓으면 안 돼요. 죄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니까 더 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 흔들려갖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민법 때문에. 아우 난 안 돼. 심지어는 민법 딱 학원 끊고 돈 내고 책 다 산 다음에 민법 1교시 딱 듣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딱 진짜로 딱 듣고 나가. 뭐 학원 갖고 제가 언제 갔나 그랬지. 아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만두기로 했대. 1교시 딱 듣고. 아이고야. 짜야 돼. 지상권의 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취득이 나오겠죠. 취득은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한 취득이 나올 거예요. 자, 지상권을 비롯하는 남의 물건을 쓰는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빼고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존속 기간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고요.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존속 기간 및 갱신의 문제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지상권의 효력은 어떤 게 있을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갖고 뭐 할 수 있을까가 나올 거고요. 소멸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상 소멸이 나오면요. 소멸 사유하고요. 소멸의 효과를 좀 같이 나눠서 목차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 소멸 사유 같은 것들은 그 권리 특유한 소멸 사유를 조심해 주시면 돼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말고 그 권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뭘까? 그리고 그 권리가 소멸했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질까? 이게 효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강론의 특수한 권리가 나옵니다. 특수지상권이라고 세 가지가 보통 있죠. 구분지상권 하고요. 분묘기지권 하고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지상권의 뜻. 지상권의 뜻이 뭐예요? 토지 사용 수익권이죠. 타인 토지 사용 수익권이에요. 그게 지상권입니다. 땅 위의 권리. 타인 토지 사용 수익. 그런데 목적이 제한되어 있어요.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당연히요. 수목에서 농작물은 빠져야 되겠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여기에 지상권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의의가 돼요.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타물권이 될 것이고요.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냥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지 지료를 지급하고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고요. 이때 타인 토지이기만 하면 일필토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고 일정한 제한이 되어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것만 지상권 특징에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취득,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엔드 등기. 반면에 법률 규정이한 거 187조 뭐 상속, 공용이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그 특히 법률 규정 중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있고요. 관습법적으로 취득되는 게 있어요. 명문 규정으로 취득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민법이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있다 그랬어요. 요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305조하고 366조하고 임목에 관한 법률 6조가 있고 가등기법 10조가 있습니다. 요게 명문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고 요걸 따로 뭐라고 부른다? 법정지상권 이렇게 불러요. 일단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인 특징이요. 등기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이니까. 두 번째로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원래 지상권은 유무상을 불문한다 그랬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 필요 없고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요 놈만큼은 나중에 가다법에서 볼 텐데 존속기간 및 지료를 법원이 정하도록 종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법정사건은 이렇게 등기 필요 없고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뭐라고요? 강행. 그래서 법정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나중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관습법적으로 연결되는 관습법상 법정상권 요거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 규정에 의한 법정상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305조 봅니다.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죠. 이 상태에서 건물에만 뭐를 설정해요?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건물에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갑이 뭐만 팔아요? 뭐만 팔아요? 땅만 팔아요. 땅만. 왜 땅만 팔았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제가. 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땅만 팔았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갖다다가 달라졌어요. 우리 민법의 법정상권의 기본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갖다다가 달라지는 경우야.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법정상권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갖다다가 달라졌으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겠죠? 갑이. 이 갑.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요거 조심하시자. 305조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자가 아니라. 요거 305조에서 기억하세요. 판례 없어요. 딱 이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305조는. 반면에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 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돼요. 요건이 세 가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366조 법정상권이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나중에 이 저당권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될 리가 없더라.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더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더라. 이게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갖추지 못했다. 기초공사만 돼 있더라. 그래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뭘로 평가하냐? 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완공된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기만 했다면 두 가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설령 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건물에 의한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였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증축, 개축, 신축, 재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다. 또 여기도 공동저당.
여기에도 저당권, 여기에도 저당권. 이때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이 공동저당인데 이 상태에서 이 을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하나만 갖고 담보를 확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철거가 돼버려요. 그럼 을은 건물 저당권이 사라져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만 담보를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뭘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나대지로. 나대지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담보 가치가 어떤 게 더 높아요? 나대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을은 땅에서만 자신의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나중에 신축한 건물에 의한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얘가 건물로부터도 새롭게 신축한 건물로부터도 담보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되었을 때 이 건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토지저당권자에게 토지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건물 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해 주지 않는 한 이렇게 말해요. 법정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잊으세요. 그냥 안 돼. 이렇게 하면. 표정 보니까 또 괜히 얘기했어요. 안 돼. 안 돼. 또 하나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죠. 예? 이 상태에서 제가 건물을 팔아요. 그럼 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갖다가 달라졌죠. 땅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을 해요. 일단. 땅에 대해서 뭘 취득한다고요?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을 해요. 그 상태에서 이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액이 넘어갔다. 이때 요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해요. 왜? 저당권보다 후순위예요. 토지 저당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지상권이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소멸해요. 소멸하고 동시에 366조 법정상권을 새롭게 취득. 이렇게.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된 거예요. 중간에 건물이 팔려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법정상권 인정될 수 있다.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돼요. 그게 우리 판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경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걸 다 팔았어요, 을에게. 근데 요것만 등기를 넘겨줬고 요건 미등기에서 등기를 못 넘겨줬어요. 그러면 토지는 을 소유고요.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갑소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을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나중에 이게 실행이 돼서 병행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위한 366조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아요. 결론이 나오지. 이유는 대충 설명 들었는데 다 필요. 이렇게 366조 법정상권 중요한 판례들 몇 가지 머릿속에 빡 넣어두시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6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갑소유 땅에 임목이 있고요. 이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졌어? 그럼 얘가 법정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임목 소유자가. 가등기, 토지 건물이 있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권이 시행돼서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어. 그럼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법 10조에 있는 법정 지상권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등기 담보법 10조에 있는 법정상권은 366조 법정상권하고 내용이 똑같아. 어차피 이것도 저당권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두 군데에서도 법정상권이 인정되고 있더라. 이렇게. 그리고 요 관습상 법정상권은 나중에 특수지상권에서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지상권의 취득까지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요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